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얼마 전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남편과 오랜만에 데이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잊지 못할 사건이 떠올라서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되었어요. 우리 부부는 결혼 생활 중 딱 한 번 이혼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을 보내면서 그때 이혼했더라면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 이혼했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우스갯소리로 남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네요. 아무튼 남편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그 다음부터 제게 잘해서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이혼하고 각자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죠? 남편이 잘못을 뉘우치고 제게 참 잘하고 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혼할 뻔했는지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둘은 성격도 잘 맞고 이래저래 비슷한 구석이 많았지만 딱 한 가지 다른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경제관념. 남편은 경제관념이 뚜렷한 사람이고 정말 꼼꼼했어요. 할인율을 따져가면서 장을 보고 여러 혜택도 놓치지 않고 잘 챙겨놨다 알뜰하게 사용했습니다. 영수증 챙기는 건 기본이고 직접 가계부까지 작성했죠. 월급을 받으면 고정지출 제외하고 얼마는 저축하고 얼마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실천에 옮겼습니다. 왜 사람이 살다 보면 변수란 게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갖고 싶은 게 있다든지 고장나거나 다 써서 사야 할 게 생긴다든지 생각지도 못하게 돈을 써야 할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데 남편은 이런 걸 잘 절제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만 효율적으로 돈을 사용했고 급하게 사용해야 할 때 쓰려고 따로 비상금을 마련해 두기도 했어요. 이렇게만 대충 들어도 얼마나 경제관념이 확실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반면에 저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조금 뭐하지만 저는 경제관념이 정말 꽝이에요. 사고 싶은 건 반드시 사야 하는 성격으로 무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저축의 중요성을 잘 알지만 뜻대로 실천이 안 됐어요. 한번 사는 인생 즐기면서 궁상맞게 사느니 그냥 제대로 즐기면서 살자라는 주의였고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친정엄마가 돈 관리를 대신 해주셨어요. 그냥 뒀다가는 저도 모르게 다 써버리기 일쑤였거든요. 한 번은 이런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되는 듯 싶다가도 어느 순간 우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엄마가 돈 관리를 해주셨어요. 고정지출과 저축할 돈을 떼어서 엄마에게 드렸고 나머지는 제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지출을 되도록 막아보고 싶어서 과감하게 신용카드도 다 잘라버렸어요. 오로지 체크카드만 사용하면서 한 달을 겨우겨우 버텼죠. 만일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결혼이고 뭐고 못했을 겁니다.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이 계속해서 쓰기만 했을 거예요. 진짜 씀씀이가 해픈 사람들, 본인들도 이게 잘못된 걸 알고 고치려고 노력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오죽하면 저도 엄마에게 대신 돈 관리 좀 해달라고 부탁했겠어요? 아무튼 결혼하기 전에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람은 자신과 정반대인 사람에게 끌린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못하는 걸 이 사람은 너무도 잘하니까 믿음이 가고 그랬거든요. 남편을 보고 많이 배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남편을 통해 잘못된 경제관념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제가 남편을 보고 놀란 것처럼 남편도 처음에는 씀씀이가 해픈 저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돈을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쓸 수 있냐고 놀라워했죠. 하지만 그런 제 모습을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어쩌면 본인과는 다른 모습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남편에게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런 내가 싫지 않았냐고요. 남편이 말하기를 싫을 게 뭐 있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는 게 다른데 무조건 정답은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강요할 생각은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더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은 있는 그대로 저를 좋아해 줬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엄청난 신뢰감을 느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믿고 결혼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저희 힘으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물론 부족한 돈은 대출 껴서 진행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꼼꼼하고 돈 관리 쪽으로는 똑똑한 사람이라 결혼 준비할 때 돈을 허투루 안 쓰고 효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생략하고 줄이고 줄여서 알뜰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래도 전혀 없어 보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할 건 제대로 하면서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끼며 똑똑하게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부모님은 남편 보고 돈 관리를 하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경제권을 남편이 쥐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 거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살짝 철없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결혼하면 돈이고 뭐고 다 이서방한테 맡겨. 그래야 돈이 빨리 모이지. 월급 받으면 몽땅 이서방한테 보내? 남편한테? 그럼 내 생활비는? 그건 이서방이 알아서 챙겨주겠지. 그냥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돈 관리해 준 것처럼 나가야 할 돈만 남편한테 주면 되잖아. 그냥 몽땅 이서방한테 다 맡겨. 그렇게 하면 따로따로 관리하는 거랑 별 차이 없잖아. 더군다나 너는 매달 버는 금액이 다른데 많이 번 날은 저축을 더 많이 해야지. 그래야 대출금 빨리 갚을 거 아니야. 남편은 대부분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반면에 저는 월급이 들쑥날쑥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서 수입이 많을 때도 있고 그보다 적게 벌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엄마는 버는 수입에 따라 생활비며 저축할 금액이 달라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속상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건 알아요. 그렇게 해야 돈이 빨리 모인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쓰고 싶은데 못 쓰면 정말 암울하고 속상하거든요. 돈을 왜 버나요? 쓰고 싶은데 쓰려고 버는 거잖아요? 그게 인생 사는 낙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살짝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말씀대로 이제는 저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결혼을 한 이상 가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모든 경제권을 넘겼습니다. 남편은 새 통장 하나를 만들었고 그곳에 우리 둘의 수입을 넣어놓고 관리했어요. 저는 돈을 버는 족족 다 남편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남편 역시 월급을 받으면 그 통장에 돈을 넣었고요. 여러 가지 고정 지출 제외하고 남편에게 받는 용돈으로 생활했습니다. 결혼하기 전보다 훨씬 적은 액수였지만 그래도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막 쓸 수는 없으니까요. 처음에는 용돈이 너무 적어서 힘들었어요. 말일이 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돈은 없고 발을 동동 구른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 사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의 영향을 받아 해픈 씀씀이를 잘 고쳐나갔어요. 또 남편이 전반적인 돈 관리를 다 맡아서 하니까 편하기도 했습니다. 왜 드라마 보면 여자들이 막 계산기 두들기면서 한숨 쉬고 있고 남자는 그 뒤에 퍼즐로 누워서 세워라 내어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계산기 두들기면서 빵꾸 난 곳 어떻게 메꿀까 고민하고 있고 저는 태평하게 TV 보면서 쉬기 일쑤였죠.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남편이 다 알아서 하니까 정말 편했어요. 이거 하나는 참 좋았습니다. 또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남편한테 돈 관리를 맡긴 후부터 통장 내역이나 가계부 등 뭐 그런 걸 딱히 살펴본 적도 없어요.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살펴볼 성격도 못 되고 무엇보다 남편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딱히 볼 생각을 안 했습니다. 초반에 남편이 살펴보라고 통장 내역이랑 가계부를 들이밀긴 했지만 저는 슬쩍 살펴보고는 괜찮다면서 그냥 믿고 맡기겠다고 했어요. 대충만 훑어봐도 잘 정리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전적으로 믿고 모든 걸 맡겼는데 그런 제 뒤통수를 아주 세게 후려쳤어요. 제가 아주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고 만 셈이죠. 글쎄 남편이 저 몰래 허튼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돈 관리하면서 종종 양가 부모님께 드릴 용돈도 챙겼거든요. 뭐 어버이날 때나 생신 때 아니면 명절날 얼마씩 용돈 하시라고 드리잖아요. 남편이 돈 관리하니까 알아서 봉투에 담아드리곤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양쪽에 똑같이 드리는 줄 알았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액수가 다르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남편의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은 시작됐어요. 여보, 내 금고에 USB가 하나 있거든? 미안하지만 그것 좀 가지고 회사로 와줄 수 있어? 갑자기 중요한 일정이 생겨서. 그래? 알겠어. 가지고 얼른 갈게. 저는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자유로웠습니다. 마침 제가 집에 있을 때 남편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금고 안에 넣어둔 USB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며 남편이 말한 대로 금고로 향했어요. 남편은 중요한 걸 금고에 넣어두는 버릇이 하나 있었거든요. 안에 금덩이나 현금 따발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남편한테 중요한 물건들밖에 없었어요. 한 번은 대체 금고 안에 그런 걸 왜 넣어놓냐고 했더니 그냥 이래야 마음이 놓인다고 했습니다. 웃긴 건 금고 안에 넣어뒀는데 본인한테는 가계부가 금덩이나 다름없다고 했어요. 돈 관리를 잘해야 나중에 이게 다 큰 재산으로 활용된다면서요. 뭐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게 뭐 있겠어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했죠. 심지어 금고 비밀번호로 제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안에 뭐가 있는지 대충 알고 있어서 그다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다른 걸 숨겨두고 있는 낌새가 느껴졌다면 안에 뭐가 들었냐,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용을 썼을 텐데 대충 알고 있어서 그렇게 궁금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날 남편이 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파일이 든 USB를 금고 안에 넣어뒀다면서 처음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남편 말대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살펴보니 금고 안에 USB가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가계부가 보였는데 금고 문을 닫으려다 말고 순간적으로 눈길이 딱 갔습니다. 이런 곳에 가정집 가계부를 넣고 보관한다는 게 뭔가 웃기더라고요. 아직도 열심히 쓰고 있나 궁금해서 그냥 호기심에 대충 살펴봐야겠다 싶어서 빠르게 넘겼는데 거기서 이상한 문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가계부 안에 11월 용돈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액수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누구한테 용돈을 100만 원이나 준 거지? 의아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전달 것도 살펴봤더니 10월 용돈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액수도 100만 원.
똑같았고요. 대체 이게 뭐지? 누구한테 준 거지? 혹시나 해서 전달 거를 다 살펴봤더니 매달 누군가한테 100만 원씩 꼬박꼬박 용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댁과 친정에 비정기적으로 용돈을 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 몰래 다른 용돈을 챙기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대체 누구길래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매달 100만 원씩 챙겨준 건가? 혼자 별의별 상상을 다 해댔어요. 아무래도 남편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회사로 USB를 가져다 주며 안에 있는 가계부를 우연히 살펴봤는데 누군가한테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챙겨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엄청나게 당황하는 기색을 내비치더니 용돈이 아니라 그냥 다른 건데 명칭을 용돈이라고 쓴 거라면서 횡설수설하더니 바쁘다면서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뭔데 말하다가 말고 가냐. 전 그렇게 바쁘면 뭔지나 빨리 말하고 가라고 했어요. 그냥 어디다 쓴 건지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냐고 했죠. 남편은 계속해서 말을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만 댔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수상하더라고요. 나한테 말 못할 곳에 돈을 썼구나 싶은 촉이 딱 왔습니다. 당장 말할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아무튼 바쁘다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뛰어가길래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계속 남편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대체 뭐길래 시원하게 말도 못하고 내빼는 걸까? 의심스럽기만 했고요. 분명 집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대충 둘러대거나 지어낸 말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넘기지 않고 제대로 이실직고 하도록 단단히 파헤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 집에 들어오는 시간을 훌쩍 넘어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고 했고 남편은 일이 늦어서 조금 늦었다고 했어요. 대충 보니까 집에 들어오기 싫어서 시간 질질 끌다가 들어온 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 그건 그렇고 얼른 앉아서 아까 하던 이야기나 마저 하자고 하니까 한숨을 푹 내쉬면서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들더니 시모한테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참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아까 시모한테 빌려준 돈이라고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데 왜 말을 못했냐고 했죠. 그랬더니 말도 없이 시모한테 돈 빌려준 걸 알면 제가 화낼까 봐 무서워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명칭을 용돈이라고 적어놨냐고 따졌어요. 빌려준 거면 빌려준 돈이라고 적으면 되지 용돈이라고 적은 의도는 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남도 아니고 엄마인데 자식이 어떻게 부모한테 돈을 빌려주냐고 그냥 드리면 드렸지 빌려드린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하더군요. 그럼 그것도 그렇다 치고 어떻게 매달 100만 원씩 빌려드릴 수 있냐. 시부모님에게 들어갈 돈이 그렇게 많냐고 했더니 나이 들었다고 돈 안 들어갈 이유 있냐면서 말을 이상하게 빙빙 돌렸어요.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참 어이가 없더군요. 기껏 시간을 벌어서 생각한 게 그거였냐고 했죠. 그렇게 시간을 벌었으면 내가 듣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지어내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나랑 장난하는 거냐면서 화를 냈어요. 사실대로 털어놔도 화가 나는 상황에 저딴 거짓말로 나를 속이려고 하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면서 당장 시모한테 전화해서 정말 매달 100만 원씩 돈을 빌리셨는지 확인해 볼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나는 그냥 됐다고 드린 돈인데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갚아야 하지 않냐고 하더군요. 지금 나한테 잘못하는 거라면 큰 잘못이지만 정말 시모한테 돈을 빌려준 거라면 그것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본인 돈으로 빌려준 게 아니라 내 돈도 섞여 있는데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빌려준 거 아니냐. 부모건 뭐건 빌려줬으면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가족 간의 돈 거래는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건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냐고 계속 쪼아댔어요. 아무래도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야겠다면서 통장 거래 내역을 보자고 했습니다. 당장 내가 볼 수 있게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물쭈물하면서 뭉구적거리길래 빨리 가져오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남편이 딱 봤을 때 제가 호락호락 넘어갈 것 같지 않자 그제 한숨을 푹 내쉬며 사실대로 자백하더군요. 남편 말이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용돈으로 드린 게 맞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빌려드린 게 아니고 드린 거야. 매달 100만 원씩 용돈으로 드렸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네가 생각해도 너무 성의 없는 거짓말 아니니?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왜 날 속이려 들어? 아니지. 너는 날 이미 속였네. 어떻게 말도 없이 매달 용돈을 챙겨드릴 수 있니? 그것도 100만 원씩이나? 아니, 사실대로 말하면 화낼까 봐 그래서 그런 거지. 당신 말대로 말없이 몰래 챙겨드린 거니까. 처음으로 남편한테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날 속일 수가 있나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왜 그런 거냐, 언제까지 속일 작정이었냐고 따졌습니다.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황이니까 더 이상 속여서 괜히 화만 더 내게 하지 말고 사실대로 털어놓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가계부는 제가 잘 안 보니까 잘만 감주면 계속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대요. 속인 건 미안하지만 본인 부모님이 늙은 나이에 한 푼이라도 벌겠다고 고생하면서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랬다. 자식으로서 조금 도와드린 게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지 않냐고 나중에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기가 차서 누가 고생하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말라고 했냐, 하더라도 본인 돈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으면 나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죠. 그 통장은 네 돈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돈도 같이 있는 건데 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사용하냐고 했어요.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했죠. 그리고 너희 부모님만 부모냐? 우리 부모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왜 너희 부모님만 생각하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안 봤는데 이기적인 모습이 있고 날 속인 게 너무 괘씸하다고 했더니 급기야는 본인이 뭐 그렇게 잘못했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 있죠? 남편은 시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게 마음 아팠다면서 동정심으로 제 마음을 설득하고 싶었나 봅니다. 참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런다고 제가 그렇구나, 우리 시부모님 고생하시면 안 되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챙겨드리자 할 줄 알았나 봐요. 불쌍해 보이는 척하면서 잘 넘어가고 싶었는데 제가 배신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화를 내니까 적반하장으로 자식이 힘든 부모님 도와드리지도 못하냐면서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남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인데 자식으로서 좀 도와드리면 안 돼? 장인 장모님은 굳이 도와드리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시잖아. 지장? 지장 없다고 누가 그래? 우리 부모님도 이 나이에 고생하면서 돈 버시는 거야. 똑같은 상황인데 왜 시부모님만 챙기냐고! 똑같기는 뭐가 똑같아. 그리고 장인 장모님이 우리 부모님보다 처지가 나으시잖아. 버는 수입도 훨씬 많고. 그럼 당연히 어려운 우리 부모님을 먼저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부부끼리 네 돈 내 돈 이게 어딨냐? 다 같은 돈이지. 아까부터 나한테 실망했다고 뭐라고 하는데 나야말로 너한테 실망했어. 이거 왜 이래? 남편은 본인이 이렇게 말하면 이해해 줄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장인 장모님의 딸이기 전에 이 집안의 며느리인데 시부모님을 잘 챙겨야 하지 않냐고 말이죠. 본인이 이렇게 하기 전에 네가 먼저 용돈 챙겨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말하면 어디가 덧나냐. 설사 그 생각까지 못했다고 해도 내가 몰래 용돈 챙겨드린다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 화내는 게 정상이냐면서 저더러 이렇게 정없고 어른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지금 이 말을 누가 해야 하는데 남편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니까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었어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조금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만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미안하다고 한 것뿐이지 진심이 아니었어요. 부부로서 이 정도도 이해 못 해주냐는 식이었습니다. 만약 장인 장모님 상황에 어려우면 본인은 군말 없이 매달 용돈 챙겼을 거라고 했어요. 꼭 본인 부모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장인 장모님은 도와드리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 없으니 그런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부부끼리 치사하게 네 돈 내 돈 따지는 게 맞는 거냐면서 저더러 인정머리가 없다고 했어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화가 안 풀릴 지경인데 아주 불난 집에 불을 더 활활 붙이더군요. 이날 남편이랑 정말 대판 싸웠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 부모님 상황이 어려웠어도 네가 정말 도와주려고 했겠냐. 개념 없이 행동해 놓고서는 어디서 개념 있는 척이냐. 나야말로 실망했다. 어디서 방귀 낀 놈이 성을 내냐면서 있는 대로 화를 냈어요. 그러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본인은 어려운 부모님 도와준 것밖에 없다면서 이게 어떻게 잘못이냐고 했습니다. 정 그렇게 억울하면 앞으로 돈은 각자 따로 관리하자고 했어요. 효도 역시 각자 셀프로 알아서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앞으로 뭘 믿고 너한테 돈을 맡기겠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간 내 돈도 같이 보태서 용돈 드렸으니 앞으로는 우리 부모님께 똑같이 100만 원씩 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께 드린 만큼 똑같이 드릴 거니까 협조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뻔뻔함의 끝을 달리더군요. 내가 왜? 왜긴? 시부모님께 드린 용돈에 내 돈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지. 그게 왜 당신 돈이야? 그건 돈 관리해준 내 수고비지. 뭐?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 100만 원은 본인 돈 플러스 돈 관리해준 수고비라고요. 본인이 관리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알뜰하게 생활하면서 돈을 모을 수 있었겠냐고. 또 돈 관리하는 게 얼마나 머리 아픈 일인 줄 아냐. 너는 그냥 월급 타면 땡이지만 나는 이것저것 계산기 두들기면서 머리 씨름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것도 다 노동이니까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은 거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진짜 감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뻔뻔함을 넘어서서 아주 개념 밥 말아먹은 쓰레기구나 싶었어요. 이때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한 게 있어요.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꼴을 꼭 보고 말겠다는 굳은 결심. 솔직히 이건 충분한 이혼 사유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혼하기에는 너무 싱겁더라고요. 이 인간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이고 복수하고 싶은데 이혼은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래, 어디 네가 말한 대로 각자 셀프 효도 한번 해보자 마음먹었습니다. 이때 저희 둘 수입이 비슷비슷했거든요. 하지만 내가 마음먹고 일을 늘리면 남편보다 훨씬 더 잘 벌 수 있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무리해가면서까지 할 필요를 못 느껴서 적당한 수준으로 번 것뿐이지. 작정하고 일하면 남편이 버는 월급은 우스운 정도였어요. 그렇게 앞으로 각자 돈 관리하면서 부모님 효도도 각자 알아서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어요. 네가 돈 관리는 무슨 퍽이나 잘하겠다. 구멍 뚫린 항아리처럼 버는 족족 해프게 써서 돈에 급급해질 거다. 라는 표정이었어요. 아주 의기양양한 꼴이 정말 보기 싫었습니다. 남편의 생각이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예전에 저라면 정말 그러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여자가 독을 품으면 못할 게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때부터 저는 처음으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고 번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까 궁리했어요. 충동적인 구매도 잘 절제했고 계획한 대로 알뜰하게 모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돈을 각자 관리하면서 대출금, 생활비 등을 반반씩 부담했어요. 남편은 제가 한 달이면 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듯 합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제가 아무렇지 않게 가계부 쓰면서 나름대로 돈 관리를 잘하니까 술술 초조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미친 듯이 돈을 아껴가며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일하는 시간을 늘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한 달 수입이 꽤 두둑했습니다. 거의 남편의 월급보다 2배가량 많았죠. 더 많이 벌 때는 3배가량 정도 차이가 났고요.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이 괘씸해서 일을 늘린 건데 아무래도 무리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치기도 했어요. 몸이 잘 안 따라올 정도였죠.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약해질 때마다 남편의 괘씸함을 생각하며 정신력으로 버티자 라고 스스로를 다시 한번 책짓질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제법 많았습니다. 저는 그걸 또 투자로 활용하거나 해외에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돈을 굴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모은 돈을 부모님께 사용했습니다. 아빠 차를 외제차로 바꿔드리고 엄마한테는 고급 명품 가방과 고액의 피부 관리실을 끊어드렸어요. 그러자 2분 다 무척이나 좋아하시더군요. 저는 제가 해드린 효도가 분명 시모의 귀에 들어갈 거라는 걸 예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 친정 부모님이랑 시부모님은 같은 동네에서 사시다 보니까 오며 가며 가끔씩 마주치곤 했어요. 또 엄마랑 시모는 같은 미용실을 다니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효도한 게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차 사드리고 가방 사드린 건 엄마가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분명 동네 사람들한테 은근슬쩍 자랑하고도 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용실에서 우리 딸이 하면서 자랑을 엄청나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미용실 사장의 시모한테 이야기해 준 것 같았습니다. 거기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께 참 잘하는 걸 봐서 시부모님께도 잘할 것 같다고 말이죠. 시모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본인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 며느리가 제 부모한테는 엄청나게 돈을 쓰는구나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걸 남편한테도 이야기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가 하루는 남편이 슬쩍 명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각자 효도하기로 한 이후부터 저는 시댁에 간 적이 별로 없어요. 명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 효도하기로 했으면 명절 역시 각자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죠. 남편은 시댁에 가서 시모 혼자 전 부치며 고생하는 거 보고 이래저래 마음이 안 좋았을 겁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보란듯이 부모님 모시고 해외나 국내 여행 다니면서 카카오톡 프로필에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올리고 약 올렸어요. 제가 이렇게 톡톡 건드리니까 슬슬 본인이 뱉은 말이 후회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번 명절에는 같이 가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시댁에 같이 가자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각자 효도하기로 했잖아. 내가 거길 왜 가? 아무리 각자 효도하기로 했다고 해도 아예 발길을 끊는 게 어딨냐? 명절 때마다 나 혼자 가니까 부모님이 걱정하시잖아. 그래도 며느리로서의 할 도리는 다 해야지. 어머, 웃겨? 너는 우리 부모님께 사위로서 할 도리 다 했니? 본인도 안 하면서 어디서 며느리의 도리를 운운해? 됐고, 시댁은 너 혼자 가. 난 이번 명절에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갈 거야. 아, 저번에도 갔잖아. 뭔 놈의 여행을 명절 때마다 가. 아주 돈이 나만 아냐? 그래, 나만 안다. 왜? 그만큼 능력 되니까 여행 가는 거 아니겠어? 부러우면 너도 돈 많이 벌던가. 명절 때 어머님 전 부치면서 고생하는 거 보기 싫으면 여행 보내드리면 되잖아. 나는 명절 때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테니까 너는 네가 알아서 어머님 아버님께 잘해. 우리 각자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제 말이 틀린 말도 아니라서 별다른 반박도 못하고 남편은 그저 부들부들거리며 화를 참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아주 고소했어요. 자기가 먼저 각자 효도하자고 했으니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본인이 한 말이 있으니 성질대로 따질 수도 없고
엄청 약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더욱 능력을 과시하며 보란 듯이 부모님께 효도하며 지냈습니다. 친정엄마는 이걸 사사건건 미용실에 자랑하며 옮기셨고 시모 귀에 계속 들어갔죠. 한 번은 시모가 남편한테 눈치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돈 잘 벌고 능력 좋은 며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못 떨어지는 건 없다고요. 한 번은 남편이 계속 약올라 하다가 시모 눈치에 안 되겠는지 시키지도 않은 저녁을 차려놓고 분위기를 잡으며 얼렁뚱땅 화해를 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있으면 시모의 생신이니 같이 축하해드리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웃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미쳤냐고요. 에이, 그럴 리가요. 다 생각에 있었죠. 시댁에 가서 시모의 생신을 축하드리며 생신 선물로 이혼장을 내밀 계획이었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은 제가 화를 풀어준 줄 알고 좋다고 웃어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시모의 생신날이 되었고 저는 남편과 같이 시댁으로 향했어요. 모처럼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같이 식사했고 시모는 제가 어떤 선물을 가지고 왔나 은근히 기대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아이고, 우리 공사다망하신 며느리, 이게 얼마만이야. 얼굴 까먹는 줄 알았다, 얘. 그동안 제가 너무 뜸했죠? 제가 워낙 바쁘기도 했고 저 대신 그이가 알아서 잘 챙기니까 믿고 맡겼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남편한테 맡길까 하다가 그래도 어머님 생신인데 그냥 넘길 수가 있어야죠. 특별히 선물도 준비해왔어요. 아이고, 바쁘면 그냥 아들 편으로 선물만 보내줘도 되는데 뭘. 가뜩이나 일한다고 바쁠 텐데 선물 챙길 생각은 어떻게 했어. 하여간 우리 며느리 참 기특해 죽겠어. 결혼하고 나서 생전 우리 며느리 소리 한 번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돈 잘 번다는 소리가 귀에 들어가고 나서 저를 향한 대접이 확 달라져 있더라고요. 이래서 능력이 좋긴 좋구나 싶었습니다. 시모가 제게 쩔쩔매는 게 은근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즐길까 하다가 더 이상 이혼을 미루고 싶지 않아서 준비한 서리봉투를 꺼냈어요. 그러자 시모는 이게 뭐냐면서 그냥 용돈하라고 돈 봉투 줄 알았더니 이렇게 큰 봉투를 꺼내냐고 궁금해하다가 혹시 뭐 땅 문서나 뭐 이런 거 아니냐면서 혼자 김칫국을 사발째로 들이붓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그저 싱긋 웃어주니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서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찬물 끼얹은 표정으로 싹 바뀌더니 이게 지금 뭐냐고 물었어요. 예사롭지 않은 시모의 반응에 남편이 왜 그러냐면서 시모 손에 들린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장? 당신 나랑 이혼하게? 아니 갑자기 왜? 그동안 잘 지냈잖아. 잘 지내기는. 적당한 때를 기다린 거지. 실은 네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 효도하자고 했을 때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어. 진작 끝내고 싶었는데 그러면 네가 내 소중함을 모를 것 같아서 잠시 미룬 것뿐이야. 네가 먼저 이렇게 저녁 차려놓고 알랑방귀 뀌는 거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증거지. 하지만 어쩌니 난 네가 필요 없어진 지 꽤 됐는데. 시간 끌 거 없이 이쯤하고 정리하자. 나는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너희 부모한테 효도할 생각이 없어. 여보. 남편과 시댁은 한순간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굳이 시부모님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한테 제대로 충격을 안겨주려면 이만한 방법이 또 없겠더라고요. 거기다 시모도 제게 그리 좋은 시어머니는 아니었으니 이 정도는 돌려드려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댁 분위기는 한순간에 초상집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군말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했고 시모에게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린다고 생신 선물로 귀한 아드님을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니 시모는 목덜미를 잡고 쓰러졌고 남편은 일어나서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제게 왜 이러냐면서 쩔쩔맸어요. 그래서 왜긴 뭘 왜냐,
네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굴 때 이 정도는 각오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굳이 네가 없어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돈 관리도 잘하는데 뭐하러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냐고 했어요. 그것도 부부가 부모님께 각자 효도하면서요. 나는 이런 부부로 살고 싶지 않다면서 늦었지만 이혼하고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서 새롭게 시작할 거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거의 죽을 상을 지으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계속해서 이러지 말라고 저를 설득하며 붙잡았지만 그 손을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다급했는지 신발도 안 신은 채 양말로 뛰쳐나와 제 앞을 막아섰고 대뜸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너무 늦었지만 내가 정말 미안해. 뭘? 당신 몰래 마음대로 부모님 용돈 챙겨드린 거,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숨긴 거, 또 들켰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군 거, 뻔뻔하게 각자 효도하자고 큰 소리 친 거 전부 미안해.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이 돈 잘 벌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나 정말 당신 사랑해. 그때 내 잘못 인정 안 한 거는 진심 아니야. 당신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괜히 오기 부린 거야. 똑바로 사과 안 하고 엇나가게 행동한 거 정말 미안해. 나 그동안 후회 많이 했어. 어떻게 하면 당신하고 화해할까 계속 눈치 받고.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게. 당신이 달을 보고 해라고 하면 군말 없이 해인 줄 알고 살게. 정말이야!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고 어린애처럼 눈물 콧물 보이면서 연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꼴을 보고 싶어서 이 악물고 돈 벌었던 건데 막상 보니까 속이 후련하지 않더라고요. 뭐랄까 찜찜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약해지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시 한번 채찍질하며 뒤돌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며칠 동안 짐을 챙겼고 친정집으로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게 용서를 구했어요. 퇴근하고 돌아와서 저녁을 차려놓고 제가 좋아하던 꽃을 사오고 제 심기를 건드릴까봐 매 순간 조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급기야는 대뜸 통장을 제 앞에 공손히 내려놓았습니다. 뭐야 갑자기? 이 통장 뭐 어쩌라고? 내 월급 통장이랑 우리가 같이 모았던 적금 통장이야. 이거 당신 가져. 뭐? 앞으로 모든 경제권을 다 당신에게 줄게.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이 주는 대로 용돈 받으면서 생활할 거야. 웃겨. 누가 그렇게 한대? 이제는 나 없어도 당신 힘으로 돈 관리 잘할 수 있잖아. 앞으로는 내 목줄은 당신한테 있다는 소리야. 아, 그리고 내 월급에서 매달 100만 원씩 떼서 장모님 장인어른께 용돈으로 드릴 거야. 나는 당신이랑 끝내고 싶지 않지만 당신이 정 그만하고 싶다고 하면 이혼 도장 찍어줄게. 대신 그래도 나 당신 포기 안 해.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고 당신이 다시 나 받아줄 때까지 노력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남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괜히 마음이 안 좋으면서 깜빡하면 넘어가겠더라고요. 어머, 내가 왜 이러나. 정신 차리라고 스스로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제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고요. 정말 월급에서 100만 원은 친정 부모님께 드렸고 나머지는 몽땅 제 통장으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부모님께도 그냥 계좌를 드리는 것이 아닌 봉투에 담아서 직접 찾아뵙고 전해드렸어요. 겸사겸사 친정 부모님과 같이 식사도 하고 안마도 해드리고 힘든 집안일도 도와줬습니다. 퇴근하고 엄마한테 연락이 와서 친정집에 가봤더니 남편이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하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이 서방이 많이 반성한 것 같다고요. 그동안 사위 노릇 한번 제대로 못한 거 죄송하다면서 앞으로는 못한 것까지 다 합쳐서 제대로 효도하겠다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제 마음을 돌리려고 바짝 잘 보이는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남편의 진심이 보였습니다. 한 번은 시모가 씩씩거리면서 우리 집에 찾아왔고 남편에게 갑자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태 주던 용돈을 장인 장모에게 준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갑자기 용돈을 끊으면 어쩌냐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태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너 내 아들 맞아? 하루아침에 뚝 하고 용돈을 끊는 것도 놀랄 일인데 우리한테 줄 용돈을 뭐? 누구한테 줘? 난 네 엄마야. 널 낳아준 부모한테 잘해야지. 갑자기 장인 장모를 왜 챙기고 들어 이놈아?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장인 장모님도 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지. 결혼했는데 어떻게 내 부모만 챙겨? 아내 부모님도 잘 모셔야지. 그리고 그동안 용돈 많이 받았잖아. 그럼 이제 장인 장모님께 양보해야지. 사돈은 제가 어련히 알아서 챙겨주겠냐? 꼴랑 한 달에 100만 원 주면서 뭘 많이 챙겨줬다고. 큰일 날 소리 하시네. 땅을 파봐. 100만 원이 나오나. 나 지금 100만 원 때문에 이혼할 판이라고. 조금만 아껴 쓰시면 용돈 없어도 그럭저럭 사실만 하잖아. 나는 우리 장인 장모님 좀 챙겨야겠으니까 그런 줄 알아. 야, 이 부려막심한 놈아.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쟤 때문에 저러는 거면 그냥 이혼해. 네가 뭐가 부족해서 쩔쩔매고 난리야? 아우 좀 말 좀 가려서 해. 며느리한테 쟤가 뭐야? 그리고 나 이 사람이랑 이혼 안 해. 나 이 사람 엄청나게 사랑해. 앞으로는 더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 그만하고 가. 앞으로 이 사람 불편하니까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지 말고. 남편은 시모를 떠밀며 현관 밖으로 내보냈고 되게 갑자기 당황스럽게 해서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던 대로 집안일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오랜만에 피식하고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이 인간한테 이런 귀여운 모습이 있었나 싶었어요. 남편은 그가 미안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는데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계속해서 사과할 기회만 놓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시모의 생신을 기점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는데 이혼 서류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대요. 그러면서 이혼 서류를 딱 보는데 그제야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아, 내가 아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내를 참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 다음부터는 간이고 쓸개고 없다고 생각하고 살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진심을 제가 믿을지 모르겠지만 못 믿겠으면 1년이고 2년이고 지켜봐주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다시는 그런 실수 저지르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요. 그렇게 저는 2년 동안 이혼을 보류하고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정말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남편의 진심이 통했는지 제 마음도 서서히 풀렸고 지금 우리는 연애 때처럼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저희 부모님의 용돈을 챙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 대신 시부모님께 가끔씩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부모님도 참 웃긴 게 아들보다 용돈 주는 며느리가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모릅니다. 남편도 제가 시부모님께 용돈 드릴 때면 고맙다면서 더 잘하고 있어요. 사람 쉽게 바뀌는 거 아니라지만 그렇다고 아예 바뀌지 않는 건 아니니까 지금처럼 계속해서 남편을 지켜보려 합니다. 한번 이런 신뢰가 다시 쌓이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엄청난 사랑꾼의 애교까지 겸비한 우리 남편. 앞으로도 그 마음 변하지 말고 우리 가정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